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원 세무사입니다.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항상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을 강의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이제 세법의 법률만 지금 통과가 되어 있고요. 현재 시행령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요 강의와 강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강의 때 사용하는 요 강의 교재는 지금 밑에 잠깐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 텍스에듀넷 홈페이지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강의 때 사용하는 자료는 텍스에듀넷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요 자료로, 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링크가 나와 있을 테니까 이제 가셔서 이제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개정되는 세법, 먼저 부가가치세법 분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래 혈액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혈액에 대해서 이제 면세가 적용되는데, 올해 개정되는 거는 동물혈액, 그래서 치료 목적의 동물혈액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을 했을 때 부가세 면세가 적용된다. 이게 첫 번째 개정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직전연도 매출액 3억 이하인 그런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씩 현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요 이제 적용 기한이 27년까지로 연장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명의 등록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은 현재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서 1%만큼 이제 가산세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처벌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2%로 가산세가 좀 올라갔고요. 간이가세자였을 때는 0.5%에서 가산세가 1%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분야는 이제 간략히 좀 살펴봤고요. 법인세 분야도 지금 현재 법조문의 이제 통과 부분은, 이제 개정 부분은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내용은 한 건인데요. 먼저 우리가 소규모 법인이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들은요, 현재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기도 하고, 접대비 한도도 50%만 적용을 하고, 업무용 승용차에 있어도 승용차 이제 관련된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같은 경우도 800이 아닌 400, 이렇게 적게 적용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성실신고 대상인 이제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 있죠. 요 법인에 대해서는요, 올해부터 25년도부터는 법인세가 올라갑니다. 현재 원래 법인세율은요, 2억까지는 9%고 200억 초과는 2억부터 200억까지는 19%가 적용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서 이제 이제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이죠. 요 주업법인에 대해서는 200억 이하 19%, 즉 2억 이하 9% 이제 구간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로 이제 가족법인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또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이라고 이제 법조문에서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는 2억 이하 9% 구간이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19%가 바로 법률이 적용된다,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요건 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세기본법 분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에 나오는 거, 이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인데요. 여기 내용이 살짝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좀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22년도에 세액공제를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세액공제 신청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는 거 하니, 이때 당시에 결손이었던 거죠. 손실이면 어차피 세금도 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2025년도에 이때 세액공제를 신청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돼서 다음 연도까지 공제가 되죠. 비록 2022년도에는 공제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때 세액공제를 신청해놨었더라면은 올해까지 이 부분을 2월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2월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2025년 시점에서 2022년도로 되돌아가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고하는 거를 크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고 부르는데요. 수정신고는 우리가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이때 하는 게 수정신고고, 이제 경정청구는 추가로 다시 환급받을, 즉 돌려받을 세액이 있어야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2022년도는 손실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액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연 이걸 22년도로 돌아가서 다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살짝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이렇게 당장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2월 세액이 발생을 해서 그 이후 사업년도에 공제받을 세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제 세액공제가 발생했었던 2022년도로 되돌아가서 이 연도로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 경우에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환급받을 세액이 없었다 하더라도 요거를 그때로 되돌아가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부분,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부분이 적용 시기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5년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정 청구라는 건 과거로 되돌아가는 건데, 무조건 아무 때나 아주 옛날까지도 되돌아가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경정 청구 기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세부가 제적 기간하고 거의 같이 가는데 5년간이 경정 청구가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2019년도 이때 법인세와 관련된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신고 기한은 언제겠어요? 2020년 3월 31일이 신고 기한이고요. 여기에 대한 경정 청구 기한은 이때로부터 5년, 즉 2025년 3월 31일이 원칙적인 경정 청구 기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이 원칙적인 경정 청구 기한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2019년도에 우리가 세액공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경정 청구하려면은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2025년 3월 30일 되기 전까지는 19년도 거를 경정 청구를 해야 요거를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2월 세액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좀 폭넓게 적용해 주기 위해서 밑에 경정 청구에 대한 경과 규정이라는 부분이 붙이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붙이기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를 계산할 때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의 경우는 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 청구가 허용된다. 즉 올해 말까지 개정된 25년 12월 31일까지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만 올해에 한해서 개정된 첫 해에 대해서 적용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면 몇 년이 되겠어요? 2025년,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법인사업자도 그렇고 2025년 요 이제 사업연도가 될 텐데요. 이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 납부세 계산할 때 2월 공제가 지금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하냐면 최근에 좀 개정이 돼서 2020년도 말에 개정이 돼서 10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예규라든지 그 부칙에 따르면은 몇 년도 것부터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냐면 2015년도에 발생한 그 세액공제부터 이렇게 10년을 적용할 수가 지금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경정 청구에 대한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 그 이후에 발생한 세액공제는 2025년도에 2월 공제가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요 규정 12월 31일까지 올해 말이죠. 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요게 예외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지금 현재 시점으로 2월 받을 게 있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 세액공제 신청하지 못한 그 연도로 되돌아가서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면 돼요. 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원칙적인 우리 그 경정청구 기한으로 따지면 현재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5년 3월 31일에 이제 경정청구 기한이 끝나고요. 2020년도 기속 같은 경우는 2026년 3월 30일에 경정청구 기한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외적으로 경과 조치에 따라 2015년도 발생한 2015년도에서 19년 사이에 발생한 요 이제 2월 공제 세액을 우리가 이제 경정 청구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주 과거 거 2015년도, 15년, 16년 이런 과거의 것들을
경정 청구를 했다면 국세청에서 이 경정 청구 내역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서 세액공제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세액공제를 경정 청구로 이제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국세청에게도 이 경정 청구를 받아주려면은 이거를 결정 경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 즉 제척 기간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과세 기간, 그 2월 공제한 과세 기간으로부터 1년 동안 그 부가 제척 기간이 요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정 청구 들어가면은 그로부터 1년 동안 여기에서 결정 경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무조사인데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사전 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줘요. 그럼 그 통지서를 보고서 내가 지금 15일 뒤에 세무조사를 받겠구나, 어떤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뭔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요거를 20일 전에 통지를 해줘서 좀 미리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무조사에는 사전 통지 없이 나오는 그런 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같은 사전 통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 분야인데요. 올해 이제 소득세법 분야에 보면은 이제 좀 개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인데요. 요거는 아마 신문이나 아니면 TV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 낳은 그 직원에게 1인당 1억씩 이제 보너스를 준다, 뭐 이런 이제 미담 같은 이제 기사가 이제 한번 이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걸 관련해서 1억 원을 지급한 법인에게는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이 부분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니까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1억 원이나 아니면 또 그 밖에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 있죠.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이 부분이 사실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즉 손금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거는 2023년도 말에 개정을 했는데, 요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개정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요게 24년도 말에 개정됐는데, 일단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받은 근로자는 근로소득인데 전액 비과세,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를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있는데요. 본인의 출산이거나 배우자의 출산이고요. 그다음 출생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부분까지 요게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2회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이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둘 다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경과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24년 12월 31일에 지급받은 부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소급 적용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외에 있는데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좀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시행령은 이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친족의 범위는 아직은 이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실 때 조금 유의해서 보시는 게, 지금처럼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아직 미확정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행령 부분은 통상적으로 2월 말 내지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확정이 되는 편입니다.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고요. 자, 이거는 24년도 말 이제 개정이지만 24년도 귀속으로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대부분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시면은 25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확정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 금액인데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직원 전용몰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 또는 계열 회사의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들을 주어져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이긴 한데 들어봤는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대자동차를 살 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득세법에 보면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중에 또 통상 자기의 사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적용하는 방법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비과세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종업원에 대한 할인 금액을요, 명확하게 어떤 요건에 따라서 얼마까지가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제시한 그런 개정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건을 보시면 자사나 계열사 종업원에 대한 할인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시가보다 좀 싸게 공급을 받은 건데요. 자, 근데 이게 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해서 종업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금액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 10% 할인 판매를 통해서 임직원몰에서 사는데, 이 10% 할인 판매는 그 일반 소비자들도 지금 다 같이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었다면 우리 직원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준 건 아니죠. 이걸 근로소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10% 할인 판매를 하는데, 임직원 특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 할인 또는 20% 할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 원 중 둘 중 큰 금액을 우리가 이제 그 비과세 할인 금액으로 요건을 좀 잡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요 연간 240만 원도 시행령에서 지금 이제 규정을 할 부분이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요건은 직접 소비 목적 구매해야 되겠고요. 리셀러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재판매하지 금지가 되는데, 그 재판매가 언제까지 금지가 되느냐? 왜냐면 중국 후 판매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이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이고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이슈도 많고, 그동안에 이게 개정이 될 거냐 말 거냐,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건데요. 첫 번째, 가상자산은요, 과세가 한 번 더 또 유예가 됐어요. 이게 지금 가상자산 과세한다고 하고 유예하고 계속 유예가 돼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유예가 되면서 2027년까지, 이제 26년까지 유예가 돼서 27년부터 과세, 계획 예정인데, 과세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 이거 굉장히 크죠. 원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있는 부분들을 금융투자 소득세를 한꺼번에 모아갖고 좀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과연 이제 폐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굉장히 정치권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전격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건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투세라는 걸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많은 이제 또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는 금투세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가 이제 확대가 좀 됐는데요.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세액공제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만 원만큼 늘어나고요. 두 명일 때는 35만 원에서 55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늘어났는데 두 명이니까 10만 원, 10만 원에서 각각 자녀 한 명당 10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3명 이상이면은 이제 기본 55만 원에다가 한 명당 40만 원. 원래 작년까지는 한 명당 3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 직업 운동 선수입니다. 배구 선수라든지 농구 선수, 또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죠. 자, 원래 이렇게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3.3%, 그래서 우리 프리랜서로 해갖고 3.3% 소득세를 이제 냈는데,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냥 외국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3.3%의 낮은 세율만 세금을 적용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의 운동선수는 20%를 원천 징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 원천 징수가 3.3인데 사업소득 원천 징수가 22%, 20%와 지방소득세까지 원천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외국인 운동선수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배우자한테 요거를 증여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적용받게 되는 후에 바로 이 자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조금 이제 적게 나오게 되는 회피가 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게 주식을 좀 추가를 하면서 양도일 전
배우자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그런 주식이 있었으면요. 이 부분에서도 2월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이 부분을 양도세를 회피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규제가 좀 더 이제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인데요. 우리나라 그 과세행정에서 전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제도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많이들 예전부터 운영해왔는데 이제 기부금 영수증도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이제 제도가 이제 그 정착을 시키려고 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발행 대상이 되는 비영리 법인은 3억 초과 법인으로 이제 그 예정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총 직전 연도 기부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요 금액적인 거는 아마 시행령으로 위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계속 저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분야를 볼게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워낙 조문도 많고 매년 개정되는 분야도 많은데 특히나 올해는 좀 중요한 개정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먼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23년도까지 24년도까지 이제 적용 기간이 만료였는데 역시 27년도까지로 연장이 되었고요.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은 일반적인 창업은 50%, 청년 창업은 현재 100%가 감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요, 이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와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나눠서 원래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는 이제 청년 창업의 경우는 50% 감면이 되고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가면은 5년간 100% 감면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 과밀억제 권역 이 부분을 가지고서 조금 이제 그 조세 탈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발이 되면서 현재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75%로 감면율이 좀 낮아지고요. 일반 창업 감면은 50%에서 25%로 또 감면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제 과밀억제 권역 밖이라고 하면은 파주라든지 인천 중에서도 이제 청라나 이제 송도 같은데, 송도, 청라 같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들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인데요. 그러니까 파주랑 이제 가까운 일산에서 파주로 가서 이제 사업자를 내거나 아니면은 일반 인천에서 송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업자를 내는 이런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실제로 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비상주 오피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를 좀 막고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은 감면율을 낮추는 것으로 지금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가서 감면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년도죠?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주나 인천, 송도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약간 수도권자 인접 지역이지만 과밀억제 권역은 아닌 성장관리 보호 권역이나 자연보호 권역이에요. 이쪽에 가서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셔야지만 요 높은 감면율, 특히 청년 창업 같은 경우 5년간 100% 감면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을 예정하셨던 분들은 올해 말 26년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빠르게 창업을 좀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이 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는 건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랑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중복 적용이 돼요. 그래서 2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걸 적용이 되기 때문에 25년도 과세 이후부터는 지금 이제 그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이제 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창업을 해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 세액 감면도 받는데 직원도 많이 고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니까 고용증대 추가 감면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창업 감면율이 50%다라고 하면요. 이 50%를 소득금액에서 이제 산출세액에서 50%를 이제 감면을 적용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용 증가율이 있었다.
직전 연도보다 고용 증가율이 40%다라고 하면요. 현행 규정은 지금 50%를 곱해요. 즉 여기다가 지금 50%를 곱하기 때문에 이제 20%의 추가 감면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70% 감면율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해서 만약에 전년도 대비 40%의 고용 증가율을 나누면은 여기에 100%를 곱해서 추가 감면율을 줍니다. 즉 추가 감면율까지 감안하고 나면은 기본 감면율 50%에다가 개정된 감면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면은 90%까지도 감면이 적용되는 거죠. 즉 우리가 고용 증대랑 이제 고용이 증대됐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지금 보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는 요 감면율 있죠. 고용 증대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더 개선을 해서 확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고 지금 보시는 고용 증대에 따른 이제 추가 감면율 이 부분을 적용받으시는 쪽으로 적용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면 한도도 신설이 됩니다.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감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면 세액 자체가 5억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감면 한도가 몇 년 전에 생겼죠. 1억 원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도 세액 한도가 5억 원으로 새로 생겼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가전략기술이나 R&D 관련된 세액공제 부분에서 또 이제 2027년까지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게 이제 개정이 돼서 연장이 됐고요. 중소기업 졸업 후에 공제율의 정감 구조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감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구조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법 통과된 이제 전체적인 개정세법 내용에서 한번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인데요. 요게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주면은 세액공제를 이제 적용해 주는데 그게 15%에서 10%로 세액공제율이 좀 낮아졌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기한 27년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걸 또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27년까지로 같이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요. 증가분 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공제가 있고요. 증가분 공제는 직전 3년 동안 평균 투자 금액보다 올해 투자 금액이 더 초과됐을 때, 즉 3년 평균보다 투자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면율이 있는데 이게 추가 공제율이 3에서 4%인데 이걸 10%로 상향해서 추가 감면율을 이제 더 적용을 해주는 그 부분으로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입니다.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건데, 내일 채용 공제에 따라서, 이제 5년 정도 근무한 이후에 근로자가 이 돈을 받게 되면은 소득세가 감면되게 돼 있어요. 50에서 90%까지도 감면이 되는데, 이 부분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이제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채용 공제 3년형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현재 10만 원까지는 이제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제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24년도까지는 최대 한도가 500까지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어요. 자, 근데 이거를 최대 이제 공제 한도 금액을 2천만 원까지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기부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자, 노란우산 공제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자에게도 이 노란우산 공제가 적용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노란우산 공제 적용 대상이 법인 대표자 총급여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자의 범위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공제 한도도 조금 늘어납니다. 4천만 원이면 600까지, 그 다음에 4천에서 1억까지는 400만 원이고요. 1억 초과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청약저축을 이제 들면은 우리가 소득공제가 되죠. 나중에 주택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이 원래 무주택 세대주예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세대주와 배우자까지도 청약저축을 들었을 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 부분 보시면 좋겠죠. 부부가 같이 청약저축 들었을 때 이제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 요거 하나 좀 되게 독특하네요. 결혼세액공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결혼세액공제는 24년부터 26년 사이에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특이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세액공제 받고 싶다고 1년에 한 번씩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24년에서 26년 사이에 한 번만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24년에서 26년 사이에 결혼하신 분들 그 한 1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50만 원이 적용이 되고요. 이것도 소급 적용되는 겁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아직 이제 안 됐고요. 그다음 24년도 기속 연말정산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이때 연말정산에서도 이걸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중에 혼인신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빠뜨리지 마시고 요 50만 원 결혼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로 인한 세액공제 25년까지 이제 연장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것도 좀 되게 특이한 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제 누굴 얘기하냐면, 65세 이상이신 분, 그 중에서도 소득 이제, 분위가 하위 뭐 70% 이하인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노령 인구를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부동산을 딱 1주택만 갖고 있다가 이걸 양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라고 됐는데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를 하고 그 양도한 대금을 연금계좌에다 납입을 하면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그 연금계좌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즉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따로 떼갖고 연금계좌에 넣어주면은 5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노후자금, 노후대비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세액공제, 양도세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좀 독특한 제도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부동산 양도금액을요,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건설기계 처분이익인데요. 건설기계를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도 이제 사업소득금액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기계를 한들 양도한 후에 다른 건설기계를 또다시 대체 취급을 했다라고 하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과세 기간 동안 3년 동안 분할해서 수익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한 번에 과세하지 않고 분할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이제 특례가 하나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인데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아마 이제 그 규정이 될 것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일단 개정안에는 이제 수영장이나 이제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아마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적용 시기를 잘 보셔야 되겠어요.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입니다. 그래서 혹시 25년 이 강의를 보시면서 1월 1일 새해에 운동을 해야겠다, 헬스장 끊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그거 잠깐 미루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1일 날 원래 미루고 싶었는데 잘 됐죠. 7월 1일 날 그때 헬스장 끊으시면은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니까 운동을 미룰 수 있는 아주 법적인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죠. 원래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요,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이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법에 성실사업자라고 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좀 많아요. 한 7,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이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서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우리가 그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익이나 아니면 수익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경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요게 그 추징을 받게 되면은 그 전에 받았던 이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다시 추징해서 뱉어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규정이 현재는 수입이나 경비가 20% 이상 과소신고되면은 또는 10% 이상 과소신고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추징 대상이었는데 요거를 소득으로 이제 일원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매출액의 20% 이상 누락된 게 발견되거나 필요 경비에서 20% 이상의 과다 경비가 발견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추징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익과 이제 그 비용 요 부분을 통합한 소득 금액 기준으로만 소득 금액이 20% 이상 누락된 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은 것을 추징해서 납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세법은 거진다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뒤에 한 페이지를 더 추가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부분은 원래는 개정할 거라고 계속해서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가 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은 그냥 듣지 마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미 이 부분을 개정됐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주 환원 촉진세제라는 게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게 세액공제해주고 이제 배당금을 이제 많이 이제 지급한 법인이죠. 받은 이제 주주에게는 분리과세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해서 요 부분은 통과되지 못했고요. 자, 그다음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아마 하시면서 많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2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런 사후 관리를 폐지하고 좀 제도를 단순화하려고 이제 그 정부안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이제 폐지하고 그냥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개편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고 요거 네 번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도 저희 특히나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되는 그런 이제 법안이었는데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요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다행히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도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현재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영업자분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현재 1.3%거든요. 근데 요거를 5억 초과되는 매출이 5억 초과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3%, 0.65%, 0.5% 단계별로 줄여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역시 폐지가 되고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 요 상속증여세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뭐냐면 상속증여세 개편이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근데 일단요 상속증여세는요 전체적으로 아예 개정 자체가 안 됐어요. 그 개정 법안 자체가 완전히 폐기가 돼서 상속증여세 개정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하셨던 것 중에 최고세율 인하가 있었어요. 원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추려고 했는데 요거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과표 최저 구간도 저희가 이제 이게 과표 최저 구간이 이제 1억 이하 10%에서 2억 이하 10%로 바뀌려고 했는데 요것도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할 때 자녀제 한 명당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대폭 상향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무산됐습니다. 완전히 폐지고요. 그 다음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이 부분도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할증평가를 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완전히 이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풀 버전은 제가 6월 달쯤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이제 찾아뵙고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이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텍스에듀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5년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